서울 외곽 바이크 골목 한복판에 자리 잡은 윤모터스는 이 일대에서 가장 화려한 간판을 자랑하는 오토바이 가게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거리는 쇼룸 앞에는 최신형 스포츠 바이크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앞으로 사람들이 제법 자주 발길을 멈추곤 했죠. 가게 사장인 윤재민은 38살의 나이에 이미 온라인 바이크 커뮤니티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키 175cm의 다소 마른 체형이었지만 늘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며 자신을 과시하길 좋아했어요. 오늘도 조회수 1000 넘었네. 윤재민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올린 신형 바이크 리뷰 영상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거든요. 가게 안쪽에서는 직원인 최유진이 부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유진은 이 가게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는데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고객들 사이에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4시경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 한 분이 가게 쇼룸 앞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그분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옷차림새도 꽤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분이 진열된 오토바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따뜻하면서도 그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 오토바이 1972년식 야마하 XS650이군요. 노인이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을 우연히 들은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그 바이크는 가게에서도 꽤 귀한 클래식 모델이었거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세부 사양까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말이죠. 엔진 배기량이 650cc, 공냉식 2기통.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설계였는데 노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치 그 바이크와 함께 살아온 시간들을 회상하는 것처럼요. 유진은 부품 정리를 멈추고 문득 그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허름한 겉모습과는 달리 오토바이를 바라보는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전문성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게 안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재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 뭐야? 거지 냄새 나는데.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이 있던 윤재민에게 그 노인은 그저 가게 앞을 더럽히는 존재로만 보였거든요. 아저씨, 여기 개인 사유지예요. 다른 데 가서 쉬세요. 윤재민의 말투는 차갑고 불쾌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그냥 오토바이가 좋아서 잠깐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구경? 살 것도 아니면서 뭘 구경해요? 여기 장사하는 곳이에요. 윤재민은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대부분 못 본 척했어요. 누군가와 괜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의외였어요. 그런데 저 야마하 캐버레터 세팅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정비 받으셨나요? 윤재민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가세요라고만 재촉했죠.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뒷모습에는 어떤 품위가 있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쌓인 경험과 지혜가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노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실제로 그 야마하는 며칠 전부터 시동이 불안정하다는 고객 불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고민이던 차였는데 그분이 정확히 그 부분을 짚어낸 거였죠. 이날 이후로 노인은 매일 오후 비슷한 시간에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벤치에 앉지는 않았어요. 그저 걸어가면서 진열된 오토바이들을 훑어보는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윤재민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바퀴 가게를 운영하는 김만복 사장이 유진에게 넌지시 말했어요. 저 어르신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오토바이 얘기할 때 표정이 남다르더라고. 김만복의 말이 유진의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만복은 이 골목에서 15년째 바퀴 가게를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을 다 봐왔던 터라는 사람을 보는 눈이 제법 있었거든요. 저분 뭔가 다르지 않아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말이야. 어제 지나가시면서 내 가게 타이어 보고 덜롭 디렉시온 모델이네.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라고 하시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 그 타이어는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마니아용 제품인데 말이야. 김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편 윤재민은 여전히 그 노인을 못마땅해 했어요. 특히 밤늦게 동호회 사람들과 파티를 할 때마다 그분이 멀리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더욱 신경이 쓰였죠. 저 사람 진짜 싫어. 맨날 우리 가게 앞만 서성거리고. 윤재민은 동호회 회원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윤재민의 밤샘 파티는 이미 동네에서 골칫거리였어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밤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엔진 소음과 음악 소리 때문에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새벽 2시까지 계속되는 바이크 시동 테스트와 폭음기 소리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에도 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윤재민은 개의치 않았어요. 뭐 어때?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홍보도 해야지. 온라인 조회수 보면 우리 파티 영상이 제일 인기 많아. 그날 밤도 어김없이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동호회 회원 8명이 모여 최신 바이크들을 시연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떠들었어요. 윤재민은 라이브 방송까지 켜놓고 오늘도 윤모터스에서 만나요. 하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노인은 멀리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철수라는 이름의 그 노인은 사실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국 오토바이 부품 유통업계를 이끌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5년 전 사업에서 은퇴한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접어두고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로 지내고 싶었던 거죠. 참 시끄럽구나. 강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저 젊은 사장의 태도였어요. 오토바이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나 존중 없이 그저 돈벌이와 허세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유진은 출근길에 강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가게 앞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커피숍 앞에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철수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어제 밤에도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유진의 말에 강철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정적인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번에 야마하 캐버레터 얘기하신 거 정말 맞았어요. 정비사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세팅이 잘못돼 있었거든요. 유진의 말에 강철수의 눈빛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다행이네요. 혹시 오토바이 일을 오래 하셨나요? 유진의 질문에 강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좋아해서 조금 아는 정도예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너무나 겸손했어요. 실제로는 한국 오토바이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윤재민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튜닝 바이크 공개 영상 찍을 건데 조회수 10,000개는 넘을 거야. 그는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신나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튜닝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법 개조였습니다. 소음도 기준치의 2배가 넘었고 배기가스 규제도 위반했어요. 사장님, 이런 튜닝 괜찮을까요? 나중에 문제되면. 유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윤재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걱정 마. 단속 나올 때만 조심하면 돼.
요즘 온라인에서 이런 콘텐츠가 대세라고. 그날 밤 강철수는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윤모터스의 온라인 활동들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불법 튜닝을 자랑하고 소음 민원은 무시하고 심지어 다른 가게들을 비하하는 내용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심하군. 강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낸 오토바이 문화가 이렇게 왜곡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은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다음 주가 되자 윤재민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었습니다. 가게 앞에 노숙 금지라는 스프레이 글씨를 크게 써놓았어요. 그리고 CCTV까지 설치해서 수상한 사람들 감시용이라고 떠들어댔죠. 이 모든 게 강철수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저 조용히 웃으며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스프레이로 휘갈겨 쓴 노숙 금지 글씨가 가게 앞 유리창에 선명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윤재민은 그것도 모자라 추가로 경고 문구까지 붙였어요. 사유지 무단 점유시 신고 조치 같은 협박성 문구들이었죠. 그는 이런 자신의 행동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서 자랑스럽게 공유했습니다. 거지 할아버지 완전 쫓아냈다. 이제 안 나타날 거야. 윤재민의 메시지에 몇몇 회원들은 엄지 표시를 눌렀지만 일부는 좀 심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윤재민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도 아닌 사람한테 왜 눈치를 봐야 해? 그날 아침 유진은 출근하면서 그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윤재민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뭐가 심해? 내 가게 앞에 내가 뭘 붙이든 내 자유지. 그런데 정작 강철수는 그 글씨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지나갔을 뿐이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자주 그 앞을 지나다니기 시작했죠. 마치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정말 이상해. 쫓아내려고 하는데 계속 나타나. 윤재민은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했어요. CCTV를 확인하는 것도 하루에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강철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녹화해서 증거 수집이라며 떠들어댔죠. 며칠 후 윤재민은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강철수가 가게 앞을 지나갈 때 일부러 밖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여기 자꾸 오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 하지만 강철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산책 중이었는데요. 여기 길이 공공장소 아닌가요? 그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동시에 윤재민의 논리적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공공장소라고 해서 아무나 우리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려도 된다는 거예요? 윤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걸 처음 보는 게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저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 같은 거지랑 말 섞고 싶지 않아요. 우리 가게 품격도 떨어지고 손님들도 불쾌해하거든요. 윤재민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강철수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표정까지 지었어요. 그 더러운 작업복 언제 빨았어요? 냄새까지 나는데 정말 역겨워요. 윤재민의 모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그 모든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죠. 혹시 오토바이 좋아하시나요? 강철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윤재민은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죠. 뭐? 당연히 좋아하니까 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1970년대 혼다 12750 모델 아세요? 강철수의 질문에 윤재민은 멈칫했습니다. 그 모델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아는 클래식 바이크였거든요. 그런 거 왜 물어보는데요? 아, 그냥요. 저기 진열된 바이크들 중에 그 모델의 복각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엔진 블록 디자인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강철수가 가리킨 곳에는 정말로 그 모델이 있었어요. 하지만 윤재민은 그 바이크의 정확한 역사를 모르고 있었죠. 그런가요? 윤재민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최신 바이크들의 스펙은 잘 알았지만 클래식 모델들의 역사나 기술적 배경은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들로 영상을 만들 뿐이었어요. 그 모델은 당시 혁신적인 전자점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모델이에요. 지금 보면 당연한 기술이지만 그때는 정말 대단한 발명이었죠. 강철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애정과 전문 지식이 담겨 있었어요. 윤재민은 점점 더 불쾌해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저 거지가 척척 알고 있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걸 알면 뭐해요? 어차피 살 돈도 없으면서.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강철수의 대답은 윤재민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재민에게는 오토바이가 돈을 버는 수단이자 허세를 부리는 도구였는데 강철수는 그것과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 거죠. 사랑? 웃기네요. 돈 없으면 사랑도 무슨 소용이에요? 현실을 좀 봐요, 할아버지. 윤재민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오토바이 부품 유통업체들과 직접 거래하세요? 강철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재민은 또 당황했습니다. 그런 건 왜 물어보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업계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강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윤재민은 그날 밤 내내 기분이 상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꼈어요. 저 노인이 정말 단순한 거지가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윤재민이 강철수를 마지막으로 모욕한 지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윤모터스 문을 두드렸죠. 유진이 문을 열자 그 남성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김정훈 변호사입니다. 윤재민 사장님 계신가요? 변호사라는 말에 유진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잠시만요, 사장님 불러드릴게요. 윤재민은 안쪽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찾아왔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변호사? 무슨 일인데? 그는 부랴부랴 나와서 김정훈 변호사와 마주했어요. 윤재민 사장님이시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해서 정식 항해 공문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하며 봉투를 꺼냈어요. 윤재민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죠. 항해 공문이요? 누가 뭘 가지고요? 윤재민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상가 건물 앞 공공 좌석 무단 점유 및 특정인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인한 경고 공문입니다. 윤재민은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공문에는 그가 강철수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이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CCTV 영상까지 증거로 확보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죠? 윤재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문 하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의뢰인 성함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강철수님이세요. 강철수? 그 거지가요? 윤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지라고 하셨는데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분이십니다. 법적 대응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상당한 사회적 지위라고요? 그 사람이요?
윤재민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문에 적힌 대로 앞으로 14일 이내에 정식 사과문을 게시하시고 무단 점유했던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하셔야 합니다. 14일이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윤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김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모독죄와 공용물 손상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윤재민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까지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분이 정말 누구신데요? 죄송하지만 의뢰인의 신상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김 변호사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재민의 행동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생각해 볼게. 윤재민은 당황한 채로 대답했어요. 김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기한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가게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윤재민은 공문을 다시 읽어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그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윤재민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가게 앞에서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지라고 하시고 냄새난다고 하시고.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윤재민은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건 사실이잖아. 실제로 옷도 낡았고. 그날 오후 윤재민은 동호회 단체방에서 이 일을 털어놨습니다. 야, 나 큰일 났어. 그 거지 할아버지가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고소하겠다고 나왔어. 회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일부는 놀라워했고 일부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죠. 형, 그 할아버지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고 했잖아. 왜 그렇게 함부로 했어? 한 회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재민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겉보기엔 정말 거지 같았다고. 한편 강철수는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김 변호사로부터 공문이 전달됐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만 말했죠. 사실 강철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는 윤재민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의 성격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강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윤재민에게 진정한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죠.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윤재민은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공문에 적힌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문제가 걱정됐거든요. 공문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윤재민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동네에서는 강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둘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문으로 시작됐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김만복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 할아버지 진짜 보통 사람 아니야. 그는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제 우리 단골 정비사가 그러는데 그분이 예전에 오토바이 부품 유통 일을 하셨다더라. 그것도 꽤 큰 규모로. 정말요? 어느 정도 규모인데요?
유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만복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국 오토바이 부품 시장의 30% 정도를 장악했던 업체를 운영했다는 얘기야.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문구점을 운영하는 박순자 씨는 그분이 지나가실 때 보면 걸음걸이부터가 다르더라. 뭔가 품위가 있어라고 말했고, 철물점 사장 이동수 씨는 옷은 낡았지만 시계는 꽤 비싸 보이던데라고 증언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정보는 동네 이발소 사장 최기남 씨로부터 나왔습니다. 야, 너희들 그거 알아? 그 할아버지 강철수라고 하는데 혹시 강철수 회장 아닐까?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강철수 회장이요? 그게 누구인데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최기남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쯤에 신문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야. 한국모터스파츠라는 회사 회장이었는데 그 회사가 우리나라 오토바이 부품 유통업계에서는 전설적인 회사였거든. 어떻게 전설적이었는데요? 김만복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최기남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 회사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오토바이 문화 자체가 발전하지 못했을 거야. 80년대부터 일본, 유럽 브랜드들과 독점 계약 맺고 부품 들여와서 전국에 공급했거든. 그때 오토바이 타던 사람들은 다 그 회사 부품 썼다고 봐도 돼. 이 이야기는 곧 윤재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웃어넘겼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그런 사람일까? 윤재민은 인터넷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 회장 한국모터스파츠로 검색하자 정말로 몇 개의 오래된 기사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사진은 20년 전 것들이라 지금의 강철수와 비교하기 어려웠죠. 그래도 기사 내용을 보니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게 확실했어요. 한국모터스파츠 연매출 500억 달성. 국내 오토바이 부품 유통업계 선두주자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재민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기사들을 읽어갔어요. 에이, 이럴 수가. 더욱 놀라운 건 그 회사가 윤재민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의 전신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모두 한국모터스파츠의 계열사들이었던 거죠. 혹시 진짜 그 사람이면 윤재민은 급하게 주요 거래업체들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강철수라는 분 아세요? 처음 몇 군데는 모르겠다는 대답이었지만 5번째 업체에서 놀라운 반응이 나왔어요. 강철수 회장님요? 물론 알죠. 우리 회사 창립 멤버이신데. 근데 왜 갑자기 그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상대방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 있었어요. 윤재민은 목이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지금도 업계에 영향력이 있으신가요? 윤재민의 질문에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업계 어르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만약 그분이 어떤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하시면 글쎄요, 대부분 그 의견을 따를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은 윤재민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죠. 내가 그런 사람한테 거지라고 했다고. 그날 밤 윤재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강철수와의 만남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그분이 오토바이에 대해 말할 때의 전문적인 지식, 차분하고 품위 있는 말투, 자신의 모독에도 화를 내지 않던 여유로운 태도. 모든 것이 이제 다르게 보였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윤재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괴로워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강철수가 그 전설적인 강철수 회장이라면 자신의 사업은 끝장날 수도 있었거든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출근하자마자 윤재민의 상태에 놀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거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유진아, 나 큰일 났어. 윤재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쩌면 업계에서 정말 유명한 분일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민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일단 사과부터 해야겠어. 정식으로.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미 법적 절차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단순한 사과로 해결될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날 오후 강철수는 평소처럼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달랐어요. 모두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거든요. 강철수는 이런 변화를 느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윤재민은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그분의 편이 된 것 같았거든요. 정말 큰일이야.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윤재민은 밤새 고민 끝에 직접 강철수를 찾아가 사과하기로 결심했어요. 공문에 명시된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는 유진에게 잠깐 나갔다 올게. 가게 좀 봐줘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를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평소 지나다니던 시간에도 보이지 않았고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거주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윤재민은 2시간 넘게 동네를 돌아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경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윤모터스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 G992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선 거예요. 차량 가격만 1억 원이 넘는 최고급 세단이었죠. 유진은 혹시 큰 손님이 오시나? 하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강철수가 내렸습니다. 평소의 낡은 작업복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급스러운 네이비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품격 있는 포스가 온몸에서 풍겨났죠. 그 뒤로 김정훈 변호사도 함께 내렸습니다. 유진은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전까지 낡은 옷을 입고 가게 앞을 지나다니던 그 노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얼굴과 목소리는 분명히 같은 분이었어요.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그 할아버지 맞나? 와,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김만복은 아예 가게 밖으로 나와서 멀뚱멀뚱 바라봤죠. 강철수는 차분하게 윤모터스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유진은 얼떨떨한 상태로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습니다. 윤재민 사장님 계신가요? 강철수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더 권위 있게 들렸어요. 유진은 급하게 안쪽으로 뛰어가며 사장님, 어서 나오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윤재민은 강철수를 찾아 나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뭔 일이야, 왜 그렇게 난리야? 라고 말하며 나왔는데 강철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안녕하세요 윤재민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철수입니다. 강철수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아이러니가 가득했죠. 처음 본다는 말이지만 이미 몇 번이나 만났었거든요. 윤재민은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강철수. 회장님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 한국모터스파츠 전 회장 강철수입니다. 그 순간 윤모터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강철수 회장님이시네. 전설이 진짜였구나. 상인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김만복은 아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영광입니다. 라며 인사를 드렸어요.
윤재민은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욕했던 사람이 정말로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강철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는 김 변호사를 소개했죠. 김정훈 변호사님, 제 법률 고문이십니다. 사실 너무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강철수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제가 과거에 설계하고 유통했던 모델들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윤재민은 그제야 강철수가 지난번에 했던 전문적인 말들을 이해했어요. 단순히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그 모델들의 개발과 유통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강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진중해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윤재민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강철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죠? 기억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윤재민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거지라고 하셨죠. 냄새난다고 하셨고 더러운 작업복이라고 비웃으셨죠. 강철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재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과는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극적인 상황을 목격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유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윤재민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강철수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를 노숙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욕한 거죠. 이 말이 핵심이었어요. 강철수는 단순히 자신이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윤재민의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만약 제가 정말 노숙자였다면 그런 대우를 받아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강철수의 질문에 윤재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재민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강철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어요. 강철수의 질문이 공기 중에 무겁게 맴돌았습니다. 윤재민은 바닥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 침묵을 깨트린 건 윤재민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윤재민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강철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몰라봤다고요? 강철수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그게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윤 사장님. 그는 천천히 윤재민 주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저를 몰랐기 때문에 모욕한 게 아니에요. 노숙자로 봤기 때문에 모욕한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윤재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강철수의 말이 정확히 핵심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정말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분이었다면 그런 대우를 받아도 당연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윤재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강철수는 손을 들어막았어요. 지난 3주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철수가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를 쫓아내면서 거지 냄새 난다고 하셨죠. 둘째 주에는 더러운 작업복이라고 비웃으셨고 셋째 주에는 너 같은 거지랑 말 섞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윤재민은 자신이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들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들으니 얼마나 잔혹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스프레이로 노숙 금지 팻말까지 만드셨죠. CCTV로 감시한다고 으름장도 놓으셨고요. 강철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닌가요?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랬구나. 너무 심했어. 김만복은 고개를 저으며 윤 사장, 그건 정말 잘못됐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윤재민은 이제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강철수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용서요?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윤재민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 가게 다시는 제 이름이 붙은 부품을 팔지 마세요. 강철수의 말에 윤재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의 이름이 붙은 부품이요? 저기 진열된 부품들 중 상당수가 제가 설계하거나 유통계약을 맺었던 것들입니다. 강철수가 가게 안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KS 브레이크 패드, HK 체인, 타이거 엔진 오일. 모두 제 회사에서 국내 총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들이에요. 윤재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부품들은 가게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상품들이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그건 윤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강철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주요 협력업체들에 연락하겠습니다. 강철수가 선언했어요. 윤모터스와의 거래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윤재민이 절규했지만 강철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사회적 약자였다면 당신은 이런 걱정을 했을까요? 강철수의 반문에 윤재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저에게 한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것 말이에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회장님, 사장님이 정말 잘못했지만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강철수는 유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유진 씨, 맞죠? 당신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나요? 저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인사드렸는데요. 유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예의를 지켜주셨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해 주셨죠.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윤 사장님은 달랐어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이 말에 윤재민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기회요? 강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윤 사장님, 당신은 저에게 기회를 몇 번이나 줬나요? 제가 정중하게 사과했을 때, 제가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을 보여드렸을 때, 그때 기회가 있었잖아요. 윤재민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강철수가 야마하 XS650에 대해 정확히 말했을 때, 혼다 모델에 대해 설명했을 때, 모두 그분의 진가를 알아볼 기회들이었는데 자신은 그저 무시하고 비웃기만 했었죠.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하시는 건 좀 늦지 않았나요? 강철수의 말에 윤재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김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업체들에 연락드릴까요? 강철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작하세요. 그 순간 윤재민의 사업적 생명이 끝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주요 협력업체들과의 거래가 중단되면 윤모터스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회장님, 제발요. 윤재민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강철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강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걸 배우는데 너무 늦었다면 그건 당신 책임이에요. 강철수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변호사의 연락은 신속하고 정확했어요. 하나둘씩 협력업체들이 윤모터스와의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공급 중단이라고 했지만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아무도 강철수 회장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윤재민은 그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매일 업체들의 전화를 걸어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윤 사장님. 회사 방침이라서요. 모든 대답이 똑같았죠. 온라인 바이크 커뮤니티에서도 이 소식이 퍼지면서 윤재민은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윤재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게 임대료만 월 300만 원인데 팔 물건이 없으니 매출이 나올 리 없었거든요. 한편 유진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윤재민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건 분명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장님, 정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는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윤재민은 고개를 감쌌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임대인이 나타났어요. 윤 사장님, 계약 갱신 얘기 좀 해야겠는데요. 임대료를 3달치나 밀린 상황에서 계약 갱신은 불가능했죠.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윤재민이 애원했지만 임대인은 냉정했어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다음 주까지 정리하세요. 그날 밤 유진은 윤재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장님, 저 사실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요. 윤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당연하지. 나 때문에 내가 피해볼 필요는 없어. 죄송해요.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유진의 말에 윤재민은 손을 저었어요. 아니야, 고마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철수가 윤모터스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새로운 공간을 임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바이크 가게가 아니었어요. 빈티지 모터사이클 갤러리 겸 도서관이라는 독특한 컨셉트였죠. 김만복이 유진에게 설명해줬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시길 오토바이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단순히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역사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 정말요? 그럼 저도 거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유진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김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죠. 아마 사람이 필요할 거야. 회장님이 유진 씨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일주일 후 강철수의 새로운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모터 헤리티지였어요. 입구에 들어서면 오래된 클래식 바이크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오토바이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아이들도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작은 테이블과 의자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멋있다. 첫날 방문한 동네 아이 중 한 명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강철수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말했죠. 여기 있는 바이크들은 모두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야. 유진도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윤모터스와 완전히 달랐어요.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과 문화 전파가 목적이었거든요. 유진 씨, 여기서는 급하게 팔려고 하지 마세요. 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모터 헤리티지는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평일에는 동네 아이들이 와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었어요. 강철수는 아이들에게 오토바이의 원리를 쉽게 설명해주며 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워주었죠. 할아버지, 이 엔진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아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강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거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야. 여기 앉아봐. 천천히 설명해 줄게. 반면 윤재민은 정말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날 그는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번쩍거리던 네온 사인도 진열되었던 바이크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남은 건 후회뿐이었죠.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윤재민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내가 잘못이었어. 그날 오후 윤재민은 용기를 내어 모터 헤리티지를 찾았습니다. 강철수에게 마지막 사과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고 강철수는 한 아이에게 바이크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회장님, 윤재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강철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죠. 표정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그저 평온한 미소만 있었죠. 윤 사장님, 어서 오세요. 강철수가 일어나며 인사했어요. 윤재민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받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강철수가 차분히 말했어요. 중요한 건 윤 사장님이 뭘 배웠느냐는 거죠. 네,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누구든 존중해야 한다는 것. 윤재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강철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아이들은 제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좋아해줘요.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한 아이가 뛰어와서 강철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할아버지, 이 퍼즐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강철수는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웃었죠. 윤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라는 걸 말이에요. 윤 사장님도 다시 시작하세요. 강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사람의 진짜 가치가 뭔지 생각하면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모터 헤리티지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강철수가 그 모습을 자상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재민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윤재민은 작은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비싼 바이크도 없었지만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리고 가끔 모터 헤리티지에 들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강철수는 그런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타이어 가격으로 매겨지지 않아. 강철수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에 달린 거야.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모터 헤리티지는 단순한 갤러리가 아니라 마음의 쉼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아이들은 자라서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강철수의 진짜 복수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 말이에요.